이혼이 확정되고 단 2분 뒤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전 남편은 임신한 애인과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진료실에서 의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캐서린입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느 도시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꼭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까지 닿았는지 제가 알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한 사람의 본성은 그 사람이 가장 약해졌을 때 드러난다고요. 저는 예전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그게 제 인생을 통째로 설명하는 한 문장이라는 거요. 제 이름은 한서연. 그때 37이었습니다. 직업은 구조설계 엔지니어였어요. 건물의 뼈대를 설계하는 일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지진이 왔을 때 어느 기둥이 건물을 떠받치고 어느 벽이 그저 장식에 불과한지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겉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벽은 장식일 뿐이에요. 반대로 눈에 띄지 않는 기둥 하나가 건물 전체를 떠받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일은 제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대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요. 남편의 이름은 박준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성북동의 언덕 중턱에 있는 단독주택에 살았어요. 창밖으로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제가 30대 내내 조금씩 손봐온 집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9년. 큰딸 하윤이가 7살, 막내 아들 도윤이가 4살이었어요. 준혁이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다녔고 출장이 잦은 사람이었습니다. 1년에 67번, 사나흘씩 집을 비웠죠. 저는 그걸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는 늘 전화를 했고 늘 호텔 비누 냄새를 풍기며 작은 선물을 들고 돌아왔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첫 번째 금이 어디에 갔는지 저는 부끄러울 만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건 2월이었습니다. 준혁이가 갑자기 새벽 6시에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소하게 들리시죠? 사람은 생활 습관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준혁이는 9년 동안 단 한 번도 아침형 인간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농담 삼아 그를 놀렸어요. 그는 웃으면서 건강을 챙기게 됐다고 했습니다. 석 달 만에 6kg을 뺐고 셔츠 핏이 달라졌고 슬림한 새 셔츠를 여러 벌 샀고 나갈 일도 없는 날에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아챘어요. 당연히 알아챘죠. 하지만 저는 제게 편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중년의 자기관리, 약간의 허영. 그런 거라고요. 그 다음은 휴대폰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원래 휴대폰에 무심한 사람이라 주방 조리대에 그냥 놔두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3월쯤부터 어딜 가든 휴대폰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도, 차고에도요. 침실에서는 화면을 엎어 놓았습니다. 어느 밤 제가 물컵을 집으려고 그의 앞으로 손을 뻗었을 때 그의 손이 재빨리 움직여 제가 보기도 전에 화면을 뒤집었습니다. 반사적인, 무의식적인 동작이었어요. 그는 회사 일이라며 웃었고 저도 웃었고 우리 둘 다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고요한 수면에 작은 돌이 떨어진 것처럼 차갑고 조용한 무언가가요. 출장은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4월에 한 번 더, 6월에 또 한 번 늘 그럴듯한 설명이 있었어요. 회의, 부산 클라이언트, 대전의 문제. 저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을 의심하는 성격이 아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무너진 건 9월 말이었습니다. 그날 준혁이는 광주로 출장을 가 있었습니다. 저는 도윤이 어린이집 서류를 찾느라 준혁이 서재의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쪽에 본 적 없는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안에 든 것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강남의 새 오피스텔. 계약자는 준혁이, 그리고 동거인 칸에는 제가 모르는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구조 엔지니어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은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있는가? 어느 기둥이 썩었는가? 저는 그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고 원래 자리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준혁이가 출장에서 돌아온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아이들을 재웠어요. 그가 잠든 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노트 한 권을 펼쳤습니다. 구조 계산을 할 때 쓰는 모눈 노트였어요. 거기에 날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2월에 헬스장, 3월에 휴대폰, 4월에 출장, 9월에 계약서. 하나하나 감정을 빼고 사실만을요. 이건 기록이야.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무너져가는 건물을 나는 설계도로 옮기고 있는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차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피해자이기를 멈추고 설계사로 돌아간 겁니다. 저는 먼저 강남역 근처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윤지원 변호사라는 분이었어요. 차분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윤 변호사는 제가 찍은 사진과 제 노트를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서연 씨, 기록을 정말 잘 남겨두셨네요. 이게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대부분 감정적으로 움직이는데 한서연 씨는 사실을 차곡차곡 쌓고 계세요. 이혼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로 하는 거예요.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서두르는 쪽이 집니다. 우리는 천천히, 확실하게 갑시다. 저는 그 말에 이상하리만치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윤 변호사의 조언대로 저는 모든 것을 계속 기록했어요. 공동계좌 내역, 준혁이의 카드 사용 기록, 늘어나는 현금 인출. 저는 구조 설계 일을 하며 몸에 밴 습관대로 모든 것에 날짜와 시각을 붙여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그것을 기록의 힘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를 떠받쳐줄 작지만 단단한 사람들의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먼저 언니 미연. 언니는 세무사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동요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정을 말하자 언니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돈 관련 서류 전부 나한테 보내. 내가 따로 들여다볼게. 그리고 9년 지기 친구 은정. 제가 이야기하자 은정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오늘 밤 우리 집으로 와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녀의 부엌에서 자정까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윤 변호사. 이 세 사람이 제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느다란 판자 한 장은 쉽게 부러지지만 여러 장을 겹쳐붙이면 좀처럼 부러지지 않으니까요. 그건 제가 일하며 배운 진리이기도 했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이혼을 꺼낸 건 10월이었습니다. 그는 사뭇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 이제 너무 멀어진 것 같아. 서로를 위해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어. 그는 그 여자에 대해서도 오피스텔 계약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원만한 이별을 연기하려 했어요. 저는 제가 아는 것을 단 한 가지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자라고만 했어요. 그의 얼굴에 한순간 동요가 스쳤습니다. 그는 제가 울며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그의 양심을 그를 붙잡을 카드로 쓸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설계도를 다 그려둔 상태였습니다. 이혼 협의는 길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주장하는 것들은 하나하나 무너졌어요. 그가 원만한 합의 이혼을 가장하면
우리는 임대차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가 재산 분할을 적게 보이려 하면 언니가 따로 만들어둔 재무 분석을 내밀었어요. 위자료, 양육비, 아이들의 친권, 모든 것이 기록에 힘앞에서 결정되어 갔습니다. 준혁이는 끝까지 자기가 어디서 틀렸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의 가장 큰 실수는 서두른 것이었습니다. 신중하게 계획하는 사람은 상대가 없는 틈에 계약서를 서랍 안쪽에 숨기지 않아요. 그는 조급했고 조급함은 늘 증거를 남기는 법입니다. 준혁이라는 사람을 저는 그저 악인으로만 그릴 생각은 없습니다. 이혼 절차를 거치며 저는 그라는 사람의 윤곽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그는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제게 알렸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어린 그녀 앞에서 다시 한번 젊은 아버지가 되며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으려 했던 것 같아요. 9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아마 자신이 남편이나 아빠라는 역할에 파묻혀 한 인간으로서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던 거겠죠. 그건 그의 약함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약함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는 되는 약함이었습니다.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된 건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가정법원의 조정이 끝나고 서류에 도장이 찍힌 그 2분 뒤 저는 이미 짐을 다 싸둔 캐리어를 차에 싣고 두 아이를 데리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행선지는 미국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였어요. 언니 미연의 남편이 그곳 대학에서 연구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한동안 신세를 질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모든 것이 결정되기 전부터 이 길을 설계해 두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땅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기내에서 하윤이가 창밖의 구름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빠는 아빠 집에 있어. 우리는 우리 집을 새로 만들러 가는 거야. 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응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진료실에서의 일을 기억하시나요? 모두가 말을 잃었던 그 순간을요. 그건 우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조금 전 준혁이의 애인은 정기검진을 받으러 서울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준혁이도 동행했어요. 둘이서 태어날 아이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요. 그런데 그날 검진에서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응시한 채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두 사람을 별실로 불렀어요. 제가 이 일을 알게 된 건 한참 뒤였습니다. 공통의 지인을 통해 마치 멀리 떠나온 땅의 일기예보를 우연히 듣듯 자연스레 흘러들어온 이야기였어요. 태아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입에 올릴 일이 아니에요. 다만 준혁이가 그리던 다시 시작하는 미래가 그 진료실에서 그가 예상치 못한 무게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젊은 아버지로서의 빛나는 제2의 인생. 그 시나리오는 그의 손바닥에서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 준혁이와 그녀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쫓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편적으로 전해져 온 것이 있어요. 그의 회사가 큰 조직 개편을 했고 그의 직급이 내려갔다는 것, 그녀와의 관계가 그 진료실의 날을 기점으로 조금씩 빛을 잃어갔다는 것, 그가 강남의 그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다는 것,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통쾌함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세상엔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사람이 움직인 것은 계속 움직인다. 9달 동안 그가 한 선택에는 각각 향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각자 도달할 자리에 그저 조용히 도달했을 뿐입니다.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의 불행을 바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는 여전히 아버지니까요. 그가 제게 한 일과 그가 하윤이와 도윤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별개의 일입니다. 저는 분노가 치미는 아침에도 그 두 가지를 떼어 놓으려고 서툴게나마 애써왔어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틀랜드 외곽,
헤이즈로드라는 녹지가 많은 주택가에 작은 집을 빌려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지 설계사무소에서 구조 엔지니어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자격과 경력을 인정받아 영어로 고생하면서도 조금씩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하윤이는 동네 초등학교에 다니며 영어가 부쩍 늘었어요. 도윤이는 옆집 강아지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됐고요. 주말이면 셋이서 파머스 마켓에 나가 제철 베리를 사고 집 부엌 창가에서 저는 바지를 키웁니다. 저는 요즘 도예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즉흥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잘하지 못해요. 처음 만든 건 찌그러진 사발 3개와 손잡이가 기운 머그잔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걸 전부 간직했어요. 부엌 창가, 아침 햇살이 드는 자리에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못난 그릇들을 한때 남편과 둘이서 골랐던 그 어떤 식기보다 훨씬 사랑스럽게 느낍니다. 어느 가을 저녁, 아이들이 잠든 뒤 저는 뒷마당 현관에 혼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렸습니다. 공기는 서늘하고 맑았고 거리에 단풍나무가 불타는 듯한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 9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언덕 중턱의 그 집을 제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집의 벽 속에서 무엇이 조용히 썩어갔는지를요. 이야기가 제게 가르쳐준 건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2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은 늘 한 가지를 믿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를 거라는 것. 준혁이는 제 두려움을 계산했습니다. 제가 울며 매달리고 그에게 매달릴 거라고요. 하지만 그는 틀렸어요.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자신의 가치를 아세요.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결코 당신의 목소리를 누군가에게 서명해 넘기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그 이혼이 확정된 화요일 오후에 가정법원 앞에 서 있었다면 2 아이의 손을 잡고서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부디 다른 분들께도 나눠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누군가가 어딘가에 분명 있을 테니까요.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